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안보와 정치를 흔들고 있는 북한 무인기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수도권 일대 상공을 5시간 동안 비행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오늘 전해진 소식 좀 더 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인천시 강화군에서 오늘 오후 3시쯤에 성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다, 이런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예. 한때 긴장이 높아지긴 했는데 근데 군 당국에서는 대응 전력이 출동해서 확인한 결과 새 때였다라고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에서도 오늘 또 내려왔냐? 네네. 그래서 또 굉장히 좀 놀랐었는데 일단 레이더상으로 새때 또 확인하면 새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는 지점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침투시켰던 무인기가 총 5대입니다. 한 대는 서울 북부를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을 3시간 동안, 나머지 4대는 김포와 강화 등 서쪽 지역을 5시간 동안 비행을 했고요. 군 당국은 전투기와 헬기를 출격시켜서 기관포 100여 발을 쐈지만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또 원주 공군기지에서 투입했던 경공격기 KA-1은 추락을 했습니다. 사격은 무인기의 속도를 고려해서 헬기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조준 사격이 아니라 레이더 포착 항적을 향해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군 당국은 민간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사격 등의 공격 옵션을 제한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결국에는 격추에 실패하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크기가 크지 않은 것이고 또 무인기다 보니까 또 이게 항적 포착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네, 그런 이유라고 일단은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상공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왔고 또 용산 대통령실 일대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먼저 포착됐던 문제 한 대, 3시간 동안 남측에서 비행을 했는데요. 곧장 서울로 진입을 한 다음에 서울 북부를 거쳐서 빠져나갔습니다. 레이더상의 동선이 선형이 아니라 점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예. 정확히 어느 범위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항적이었고요. 해당 기체가 은평 방향으로 진입해서 한강 이북인 용산을 비행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대통령실 일대에 대한 촬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2019년 도입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 SSAR을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드론이란 무인기를 탐지하고 주파수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이번 실전에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북한 무인기 관련 뉴스 들으셨을 때 네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일단은 북한이 우리 그 빈틈을 예. 이 기막히게 찌르고 나온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북한 도발사를 보면은요, 예.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하는 도발이 뭐 이 도발은 이제 좀 때가 지난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못하지 않겠어 하는 것들을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도발을 하는 사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 과거 구시대 무기라고 치부가 됐던 목함지대를 가지고 도발한 게 2015년이었고요. 예. 2014년이 여간에 무인기가 한번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 다시 내려보내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내려보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빈틈을 찌르는 데 있어서는 북한도 상당히 그런 이 방면으로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수도권 또 서울의 방공망이 뚫렸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고 5대 중 네네. 한 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왔던 게 아니냐라는 추측. 이 상황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경계에 실패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추적이라든가 이거 자체를 격추 못 시킨 거에 대해서는 뭐 뼈 아프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방공망이 뚫렸다, 이런 표현 자체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심한 겁니다. 방공망이 뚫렸다라는 거는 우리를 완전히 위해를 할 목적으로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그 자폭 공격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이 고해상도의 정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진짜 다 들여다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 말을 들어도 할 말은 없는데요. 예. 지금 이번에 동원된 무인기들 거의 재원이 한 2m가 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 정도의 이 크기나 면적에서는 폭탄을 제대로 실을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항공 정찰에 필요한 고해상도의 장비를 탑재할 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형적인 우리의 신경을 건드려보는 그런 형태의 도발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게 근본적으로 북한의 위협 앞에 우리 방공망이 노출됐다, 이거는 조금 더
너무 나간 평가가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그 북한의 이 어떻게 보면 드론의 한 종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 그동안 각종 전쟁에 있어서 드론의 중요성, 위협이라는 게 점차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14년에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가 예. 사실은 이걸 놓쳤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성을 해야죠. 예, 다시 돌아갔으니까 우리 땅에서 찍었던 거 정보를 갖고 돌아간 건 사실이겠네요, 그러면. 예, 그건 사실일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공기에 실려있던, 무인 항공기에 실려있던 이 광학 장비의 해상도 같은 걸 따져볼 때요. 예. 그렇게 의미 있는 정보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찍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 작가님? 이번에 침투한 무인 비행기 경우에 이게 원격 조종한 건가요? 아니면 미리 출발할 때부터 좌표를 입력을 해가지고 모든 게 예정된 대로 비행을 한 건가요? 예, 제가 볼 때는 모니터를 다 보면서 원격 조정했다기보다는 항적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약간의 이제 회피 기동도 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항적을 미리 지정을 할 때 일정 이 거리마다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래밍 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격 조정을 하게 되면은 어딘가에서 이게 전파의 이 발신이라든가 이거 자체가 지금 끊기는 지역에서는 궤적이 불안정하기도 한데 이번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항적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 그렇군요. 요즘 북한 무인기가 처음 침투했던 게 2014년 8년 전 일이고 수도권 핵심 시설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에는 2019년부터였네 그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 SSR을 배치해 놓은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처음 마주친 거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성능 발휘는 제대로 좀 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드론 자체를 근데 워낙 이 무인기 자체가 작은 거였기 때문에요. 예. 일관되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랑 그다음에 육안으로 관측되는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더구나 이제 5대가 한꺼번에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5대를 통합해서 관리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죠. 그러니까 한번 최초에 포착된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 그 경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예, 제가 볼 땐 중간중간에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북한에 우리 무인기도 보냈고 확전을 네네. 각오한 조치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우리 네네.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사님? 네, 제가 보기에는 무인기를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은요.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 허를 찌른다는 것도 있고요. 예. 최근에 이렇게 남북한 간에 주고받은 걸 보면 이 북한이 12월 19일 날 정찰위성 군사 정찰위성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빌미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정찰위성 해상도를 놓고 이제 남북한 간에 또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김여정 이제 바로 이 담화도 나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상도 자체가 상당히 질이 좋지 않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장비를 한번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또 반격의 측면도 있어요. 니네 그렇게 첨단 가지고 있다는데 이거는 잡나 보자라 가지고 내려보낸 것도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거예요. 북한이. 예, 그런 면에서는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걸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과거에 북한이 가장 아파했던 것이 전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제기하는 방안도 이제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 이제 어제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한 상황에서 NSC 국가안보회의를 안 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사님? NSC는요. 예.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안의 경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 자체가 서울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출격을 했다거나 명백하게 공격 목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는 열리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주장을 자꾸 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쐈을 때도 하다못해 대통령제 NSC 안 열린 적 많았거든요. 그거는 뭘로 설명을 하죠? 이 상황에서 NSC 열지 않았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꼭 열어야 될 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자, 진 작가님. 네네.
그건데 왜 이렇게 잡기가 힘든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은 뭐 병사들이 그 개인적으로 휴대한 장비 가지고도 납포를 하더라고요. 하늘에 떠 있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독일제 장비를 보니까 뭐 발칸포도로 하듯이 쏴가지고 뭐 드론들 잡는 예. 이런 게 있는데 요번은 그 왜 안 됐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그 보통 드론이 밑에 내려와서 잡힐 때는 일정 고도 밑으로 내려올 때예요. 예. 관측을 위해서든 아니면 자폭을 위해서든. 근데 지금은 계속 일정한 고도에서 계속 비행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행 고도의 문제 때문에 잡기 힘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크기도 작고 그렇다고 전투기로 잡기에는 너무 느리고요. 예. 반면에 고사포나 이런 화기로 잡기에는 또 빠른 거예요. 작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제일 큰 거는 이런 거 잡는 연습을 그동안 꾸준히 했어야 되거든요. 그 연습이 충분했었냐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방송 실시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무인기이기 때문에 경고방송 실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무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무인기 자체에다가 지금은 뭐 크기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던 걸 판명이 됐지만 예. 만에 하나 그 사실 몇 명의 사람들이 다칠 만한 폭발물을 싣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 안전의 측면에서는 정보 공유를 했어야죠. 예. 이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공력이 우리한테 이제 압도적으로 딸리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일종의 비대칭 전략으로 드론을 상당히 이제 발전시킬 것 같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네네. 지금은 정찰용만 왔지만은 앞으로 이제 뭐 카미카제 드론이라든지 이걸 계속 발전시킬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뭐 드론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제밍을 해서 전자파로 제밍을 해서 잡는 방법도 있고요. 네. 직접 쏴서 떨어지면 근데 잡는 것뿐만 아니라 드론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추적하는 거고요. 항적 추적하고 두 번째는 필요시에 잡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 전력을 내보낼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인데요. 이것들이 이제는 유기적으로 묶여 들어가도록 일단은 체제가 갖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연습 훈련을 통해서 보강을 해나가야죠. 기법들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을 탐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추락시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파괴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죠. 그 윤 대통령 이번 일 관련해서 남북 군사합의에 의존한 대북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군사합의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 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던데 남북 군사합의는 좀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거를 먼저 우리가 파기 선언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일부 있지만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국제적인 전체적인 우리의 위상이나 이걸 생각할 때. 근데 먼저 우리도 안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요. 아마 지금 이 남북 군사합의가 무력화된 상황이다에 대한 분명한 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북한이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준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중에 북한이 이걸 다시 준수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우린 존중한다. 이 정도의 입장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또 대통령이 최첨단 드론 부대 조기 창설을 지시했는데 이 조치 역시 실효성 있을까요? 네, 어쨌든 지금이라도 교훈을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대드론 전력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의 드론 전력이나 강화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요. 예. 분명한 거는 이번 무인기 사태에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첨단만을 지금 바라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다시 해봐야 돼요. 너무 첨단을 이번 봤다. 무인기를 떨어뜨리는 기술은 그렇게 꼭 첨단 기술만 필요한 것들은 아니었어요. 예. 연습 훈련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으로 탐지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령 드론 정도의 속도에 맞춰나가는 헬기에서의 저격이라든가 이런 방안들도 다양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연습 훈련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롯된 문제라고 봐요. 예. 무슨 얘기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첨단은 좋지만. 예. 첨단은 기본이 제대로 돼 있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예, 관련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물론 정부도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 한편 대통령이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태를 언급을 했고 야당은 정부 대응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여당은 이전 정부 비판하는 모양새인데 반응 소개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하면서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50% 삭감되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런 한편으로 2017년부터 무인 항공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다라고 국회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가 철저히 당했다.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고 밝히면서 8년 전에도 이런 침범이 있었는데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검열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시점으로 잡은 것이 윤 대통령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윤 대통령 2017년을 주요 기점으로 보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2014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도 드러났고요. 그리고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국회에서 예산 삭감됐다고 한 윤 대통령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사업 추진이 연기되면서 예산이 내년으로 2월 되었고 내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감액한 것이다. 방위사업청과 여야가 모두 이를 인식하고 삭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무인기가 자폭했다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질타를 하면서 한두 대가 아닌 다수의 무인기 출연에 대비한 매뉴얼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한편으로 민주당의 예산 관련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예. 국방위에서 삭감하기로 한 것보다 예결위에서 좀 더 많이 삭감됐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이 사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내탁 공방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자, 북한 무인 관련한 정치권 공방 또 우리 군의 대응까지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 이게 뭐 책임 공방을 해요. 둘 다 책임 있다면 둘 다 책임 있는 거고 네. 또 근본적으로 책임을 묻자면 현 정권한테 있는 거죠. 어쨌든 실패한 거니까 현 정권한테 무한 책임이 있는 거죠. 권력을 잡는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쟁 개념 자체가 좀 달라졌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잘 보여줬는데 드론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막중합니다. 지금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기간 시설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시설들 예. 다 그 드론이거든요.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참 막기가 참 힘듭니다. 80%를 막는다 또 20%는 와서 막게 돼 있거든요. 전체 다 막기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좀 그 미래 전쟁 기념으로서 이걸 도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랄까 비대칭 전략으로서 공군력이 딸릴 때는 우크라이나가 이걸 사용했거든요.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드론의 역할을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예, 덕을 받습니다. 받고. 그러니까 북한도 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정찰 위성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보통 정찰 위성을 쓰면서 뭐 하냐면 포격을 할 때 포격 유도를 해주거든요. 그걸 해주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폭격이나 또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또 총을 달아가지고 기관총을 또 쏘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무인기에서 많이 그다음에 연구를 하셨어요. 자폭 드론도 있고 그다음에 그 폭발력도 상당히 다릅니다. 크기에 예. 따라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전쟁 개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라도 그냥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이건 거의 필수품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 기술 혹은 드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유하고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군도 철저히 대응해야 이게 될 것 근데 같아요. 뭐 약간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드론은 대부분 다 보니까 중국제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모페드 소리가 나요. 예. 이런데도 뭐 그 위력은 대단하거든요. 자, 김 소장님은? 일단 드론 전투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지상정보단의 육군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르셨는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하고 정찰할 최첨단 드론 부대 창설을 지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을 당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기 드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드론을 잠입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탐지하고 격추시킬 건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쳐들어갈 건가는 다소 생뚱맞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 얘기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전파 방해를 기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 예. 규정을 풀면서 2020년에 안티 드론 건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총 형태로 드론을 잡는 기계를 부대에 배포하기 시작했고요. 2021년부터 드론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거 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실제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던 중이었고 2022년부터 드론을 잡는 차량들을 국내 국산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국내 무기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지난 기간 동안 개발을 해왔는데 예. 이런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고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대통령의 이야기가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 것. 좀 현상 파악을 해보시고 말씀을 하루 정도 기다렸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드론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특별 사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죠. 이제 총 1,373명인데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사면, 감형 복권된 사례들이었습니다.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예. 자녀 형기뿐만 아니라 벌금 180억 원 중에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 원이 면제가 됐고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자녀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이 됐습니다. 복권은 되지 않아서 이대로라면 2028년 5월까지는 공직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 밖에 많은 인사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몇몇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정부 인사 중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복권이 됐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형을 받았고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이 됐는데 참고로 잔형 감형은 남은 형기를 없애주는 것이고 형선고 실효는 선고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현 정부 인사이면서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가 있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형선고 실효를 받았습니다. 예. 없던 것으로 됐다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의 정치인들과 선거 사범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김성태, 최구식, 이병석, 이완영 전 의원,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강훈태 전 광주시장, 홍희식 전 화순군수가 사면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선거에서의 사범들 1,274명도 복권이 됐는데요.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의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해서 이들이 복권이 됐습니다. 오늘 사면 발표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얘기가 뉴스 중심이 돼서 다른 명단들은 또 언론이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명단들도 보시고 저 이번 사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뭘 평가를 합니까? 그냥 할아버지 뭐. 늘 하던 거고. 국민 통합에 도움 됩니까? 뭐 늘 국민 통합이라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저는 별로 통합하고 싶지도 않고 그분들도 저랑 통합하는 거 별로 원할 것 같지 않은 분들인데. 국민들이 메시지를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 왜 국민 하는지 통합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네, 정말 그 뭐랄까 일상 사범들 있잖아요. 좀 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줘야지. 생활경제 사범들. 보면은 다 뭐 김기춘이니 뭐 조윤선, 우병우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김 소장님. 국민 통합의 의미에서 보면 이제 친이계하고 친박계를 통합을 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친이계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해서 원세훈부터 시작해서 이때 잘못했던 분들하고 박근혜 정부 때 잘못했던 분들, 국정농단 함께 하셨던 분들을 예. 한꺼번에 사면을 통째로 함으로써 친박 간의 단결을 이뤘다는 점을 하나 평가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화해, 내가 잡아놓은 사람은 내가 다 풀어주겠다라는 과거로부터 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명단을 써드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본인이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을 다 지금 풀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 평가할 수 있겠네요. 김수인 평론가 이번 사면 평가할 거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 국민 통합이라고 했을 때 사면되어 있는 분들의 어떤 과거 정파 소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쪽에 어느 정도 배합됐다 이런 의미로도 국민들이 많이 받아들이실 것 같고 뭐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론조사 최근에 실시가 됐는데 어느 사면이든 간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거든요.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여론을 마저 참고하는 것이 네,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상징적인 장면이죠, 사실은. 이 관련 수사를 주도했던 분이 이제 윤석열 특별검사 시절에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특검에 소속돼서 수사했던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사면을 실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이태원 참사 관련한 경찰 수사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고 있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어젯밤 늦게 구속됐네요. 네, 박 구청장은 헬로윈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헬로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자체 책임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예. 서울 서부지법의 김윤미 영장 전담 판사는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예. 또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삭제한 정황도 증거인멸 우려로서 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용산구청의 안전조치부서의 책임자 최원준 안전재난과장도 같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첫 기관 보고가 진행이 되는데 관련 내용도 소개해 주시면. 네, 보고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였습니다. 예. 일단은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이 아니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위기관리센터의 김상호 부센터장은 24시간 위기 모니터링을 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국정상황실로 전파를 해서 전문성을 갖춘 비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고 하면서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못한 것과 대통령실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